고대사회 발전하는 거. 24쪽에 보시면 이걸 분필이라 하듯이 전 세계학자한테 고대사회가 어떤 사회냐 이러면 정치학자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을 테고 사회학자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을 테고 이럴 텐데, 일단 정치학자한테 고대란 어떤 사회를 고대라느냐 이러면 조건이 영토 확장을 통한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걸 고대라 한다 이래요. 영토 확장을 통한 통일국가가 출현하는 걸 고대라 한다 이러는데, 이걸 한국 사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게 신라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고려 때 김부식이라는 학자가 전 왕조인 신라라는 나라를 구분하는데 상대, 중대, 하대, 요즘 말로 하면 초기, 중기, 후기 이 소리야. 이걸 상대, 중대, 하대, 신라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삼국통일 이전은 상대, 그리고 삼국통일하고 난 직후를 중대, 그리고 이제 후기를 하대 이렇게 구분하는데, 상대는 영토 확장을 통한, 영토 어디 놓고 싸웠다는 얘기냐? 한강을 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사에서 중요한 게 한강이에요. 중국은 황하를 놓고, 서양은 지중해를 놓고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확장, 늘린다는 얘기니까 늘린다는 것은 결국 남한테 뺏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강을 놓고 삼국이 대립하는 거, 싸우는 거, 정복사업하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고대 정치사 상대 주요 포인트야. 이게. 그런데 한강을 가졌다고 저절로 통일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한강이 무슨 요술방망이는 아닐 테니까 한강을 배경으로 한 통일의 노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야. 그 통일의 노력이 뭔지를 찾아라 하는 거야. 이게 국사교과서에 써 있어. 여기도 써 있고, 이게 중대의 역사고, 그리고 하대, 즉 후기. 후기는 지난주에 첫날 첫 시간에 했어. 후기랑 항상 사회가 어떻다고? 혼란하다. 이게. 혼란한 사회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잘못된 걸 손봐야 되겠지. 그래서 후기를 물어보면 개혁을 묻는다. 이랬어. 이게 고대 정치사 얘기야. 그래서 이 고대 정치사 신라를 기준으로 할 때 1000년의 역사인데, 이 중요 개념이 첫째, 고대 국가가 갖고 있는 성격이야. 고대 국가란 어떤 국가를 고대 국가로 하느냐 하는 얘기야. 두 번째, 삼국시대 신라에 해당하는 상대의 해석이야. 즉 한강을 놓고 대립하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 통일의 노력. 그리고 네 번째는 후기인 하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찍 망한 왕조인 가야사. 가야 역사가 한 600년 가까이 된다고. 예? 일본 학자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이래버려서 지금까지 삼국 삼국 이러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국이에요. 예? 그리고 역시 일찍 망한 왕조인 발해사. 이렇게 고대 정치사의 핵심이 6장면이야. 이게 중요 개념인데, 자, 그중 첫째, 고대 국가의 성격 하는 거야. 그 24쪽을 보시면 첫 번째, 고대 국가의 성격 하는 게 나와요. 고대 국가란 어떤 국가를 고대 국가로 하느냐?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져 있는 시스템, 제도화된 거, 시스템에 의한 국가다 해서 이걸 일컬어 중앙 모을집자, 집권 체제의 국가. 전 세계 정치사의 포인트가 중앙집권이야. 지금도 한반도를 포함해서 신라, 고려, 조선 할 것 없이 중앙집권이야.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져서 운영되는 형태. 현재 대한민국도 중앙집권 체제 하에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전 세계 인간이 만든 이 정치 시스템 중에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는 게 중앙집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서 운영되는 형태의 국가 된다고.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 중앙집권을 꿈꿨다 이거지. 그럼 중앙집권 국가란 어떤 성격을 보이는 국가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느냐? 거기 첫째, 영역국가. 영역국가란 이게 국사교과서의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정복사업, 영토를 확장하는 국가,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하는 국가라고 정복사업을 추구하는 국가를 이 영역국가라고 불러.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영토 확장을 꿈꿨다. 예를 들어서 한강을 차지하려고 길을 썼다. 이 소리지. 그리고 두 번째, 왕위 세습. 왕위가 세습되었다는 것은 왕권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강화되었다는 얘기야. 왕권이 약하면 선출을 해. 왕권이 강할 때 세습을 하고, 그게 형제 간의 세습을 했든 부자지 간의 세습을 했든 간에 여하튼 고대 국가는 왕위 세습이라는 왕권 강화 현상을 보이는 국가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을 중심으로 나라 운영을 위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나섰다는 점이에요. 제도 정비란 첫째가 신분제를 마련했고, 그리고 율령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원래 율령이란 률, 형법, 령, 행정법 이 뜻인데 여러분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고대 국가가 완성되었다. 아, 율령이 발표됐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리고 백성의 생각을 왕의 뜻대로, 지배자의 뜻대로 백성의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상 통일, 생각 통일을 해. 그걸 한국사는 불교라는 걸 갖고 통제를 해요. 그래서 이걸 걸어 불교수요. 그런다고. 이 네 가지를 조건으로 고대 국가란 중앙집권 국가다. 이러는 거예요. 첫째, 정복사업을 통한 영토 확장 국가, 영역 국가. 두 번째, 왕위 세습을 통한 왕권 강화. 세 번째, 제도 정비를 하는 나라. 네 번째, 사상 통일을 위한 불교를 수용한 나라다. 된다고. 이런 조건에 삼국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고대 국가란 이러한 현상들을 삼국이 보이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졌다 해서 중앙 집권체제의 국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치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중앙집권이야. 항상. 봐, 내가 끊임없이 중앙집권 얘기를 한다. 예. 자, 그 밑에 참고로 보라고 왕위 세습 해놨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제도 정비하는 게 있는데, 고구려라는 나라는 여섯 번째 임금인 태조왕이라는 사람, 이 사람 때 중앙집권 체제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출발을 한다고. 그래서 성립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랬던 것이 그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하는 군주는 300년 뒤인 4세기 중반에 소수리방이라는 사람 때야. 그래서 그때 율령이 반포돼. 그랬다가 잘 나가는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고, 백제는 3세기 고이왕이라는 사람 때 중앙집권 체제를 성립시켜서 100년 만인 4세기 근초고왕 때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을 해. 그러면서 곧바로 전성기를 부과해. 근초고왕은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기, 즉 완성기 군주인 동시에 전성기 군주예요. 그리고 신라는 가장 늦어. 4세기 후반 내문왕 때 중앙집권 체제가 성립되어서 6세기 법흥왕 때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이 돼. 그래서 법흥왕 때 율령이 반포돼요.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진흥왕 때 잘 나가는 기간 한강장악으로 유명한 전성기를 부과를 해요. 이게 일반론이야. 그런데 거기 잘 쳐다보면 예외가 있어. 일반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다는 근거가 뭐라고? 율령 반포야. 그러면 저 체제 확립기 하는 군주 때 율령이 반포돼야 돼.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어서 이 소수리망 때 율령이 반포돼. 신라도 법흥왕 때, 법흥왕이란 불법으로 흥하는 불교 국가를 꿈꿨다 해서 법흥왕인데, 법흥왕이라는 사람 때 율령이 반포돼. 그런데 백제라는 나라는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된 것이 4세기 근초고왕인데 율령이 반포되는 건 3세기 고이왕이에요. 왜 이러느냐? 백제라는 나라는 3세기 고이왕 때 이 한강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문화 제도를 빨리 흡수해. 그러니까 뭔지 모르고 갖다 쓰는 거야. 이게 쓰고 보니까 좋더라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 백제 율령 반포가 예외야. 이 완성기인 근초고왕 때 나와야 되는데
성립기인 고유왕 때 율령을 반포해. 요걸 기억해야 돼. 예외니까. 그래서 백제율령 반포는 성립기인 고유왕 때다 하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 일반적으로 율령 반포란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다는 것의 상징적 표현이야. 그리고 그 밑에는 삼국의 대표적인 왕, 대체적으로 필히 알아야 되는 왕들 얘기야. 필히 알아야 되는 왕들. 어차피 내가 수학 시간에 하는 얘기는 시험을 보려면 다 알아야 돼. 처음부터 다 알으라고 하기는 힘들으니까 일단 저 군주들은 기억해야 된다 하는 얘기야. 자, 얘기를 배경으로 25쪽 고대 정치사 중 5세기까지 만주 구려산에서 고시가 국가를 세웠다 해서 고구려 이러는데, 고구려를 중심으로 즉 고구려의 건국자라는 고주몽, 즉 동명왕이라는 사람은 신화 속의 건국자고 실질적인 건국자는 태조왕이에요. 고구려라는 나라의. 백제도 전설상에는 신화 속에는 누구고 유명한 온조고 실제는 거기 3세기 고유왕이고 하고, 신라도 전설상에는 박혁거세고 실제는 기록이 없어서 잘 몰라. 기록이 없어서. 4세기 후반 내무랑은 아니고 그 이전에 누가 있었을 텐데, 신라라는 나라가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가 상당히 깨끗하잖아. 그러면 이 신라라는 나라가 갑자기 4세기 후반에 나타나갖고 내무랑이라고 중앙집권을 만들었냐? 그럴 순 없지. 애가 태어나는데 갑자기 20살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이건 왜 이러느냐? 신라라는 나라는 신라 주변에 뭐가 있냐면 가야가 있고 내려가면 일본이 있어. 일본 놈이 개화기 일제시대 때 자기 나라하고 관계되어 있는 신라 역사 중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거의 죽은 논리인데 임나일본 부서이라고 해서, 임나라는 게 가야야.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원에 4세기에서 6세기까지 한 200년간 일본이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원을 통치하여서 군사분부를 줬다. 이게 일본 놈 주장이야. 그럼 일본이 한반도 가야 땅을 200년간 지배했다. 이러면 일본이 당시 한반도보다 힘이 세야 가능한 얘기야. 그치? 힘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를 지배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신라 역사가 이 일본보다 상당히 힘이 셌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기가 불리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주장을 다 없애버렸어요. 들어와서.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같은 비석에도 그런 게 나오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 거로 추정을 해요. 19세기 초반까지 그 정도가 10개 정도가 있었어. 그걸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다 때려부시고 파묻어버리고 그랬다고. 그랬다가 현재 찾은 게 4개만 찾았어요.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하면 4대 순수비에서 4개를 얘기해. 원래부터 처음부터 4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그래서 만이 역사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기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1세기부터 4세기가 깨끗한 거지 갑자기 신라가 4세기에 나온 건 아니야. 그러니까 1, 2, 3세기 존재를 했을 거라고. 이게 아마 예수가 태어나고 난 한 10년, 20년 뒤 정도. 그러니까 한 15년, 20년 요때쯤 신라가 출발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게 역사학계의 추정이에요. 이게 단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을 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 건국자는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 그런 좀 사연이 있어. 여하튼 자 고구려부터 1세기 6대 임금, 6번째 임금이면서 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태조왕, 괄호 열고 붕 이래놨지. 그 가로 부분에 있는 게 이름이야. 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태조왕이라는 사람이 중앙집권체제의 고구려라는 나라를 성립을 시켜. 그러면서 자기가 게르부 집안 사람인데 게르부가 고시네야. 그래서 우리 고시네 집안만 왕을 해먹었다. 이러는 거야. 고시 왕위 세습을 결정해. 그만큼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지. 이 고구려라는 나라는 5개 부족이 연합해서 운영되는 나라야. 게르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이래가면서 이걸 걸어 오부형성 이렇게 오부적 형성 이 소리야. 응? 이런 여세를 모아서 옥저를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서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저 전통적 오부를 5개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전통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돼.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이래. 이게 게르부라는 부족이 있던 지역이야. 요즘 TV 드라마에 보시면 뭐 온다는 게르부 나오더만. 거기. 이게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막 이렇다 치자고 영토가. 이렇게 5개 부족이 합치자. 이래서 고구려라는 국가를 만들었어. 그랬는데 2세기 후반에 고국천왕이라는 사람이 강한 왕권을 배경으로 이걸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야. 전부, 후구,
중부 이런 식으로 임의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오부를 뭐 강한 한권을 배경으로 행정적 오부로 개편을 해요. 그걸 전부, 후부, 중부, 좌부, 우부 이래가면서 그래서 그 고국천왕 때 오부 개편하는 게 그런 사연이야. 이 현상이 신라에 가도 또 나타나. 신라는 6개 부족에서 출발하거든. 사로육촌이라고 그래서 전통적 육부가 행정적 육부로 이렇게 개편이 돼. 이게 한 군데 하나만 나오면 굳이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신라에도 또 나타나기 때문에 연결해서 시험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야 돼. 고구려라는 나라가 뭐 전통적 오부 체제가 행정적 오부 체제로 바뀌었다. 어느 왕 때? 2세기 고국천왕이라는 사람 때. 이러는 게 이러면서 왕위 계승이 형제 상속에서 아버지에서 아들로 넘어가는 부자 상속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왕권이 더 강해진 거지. 왜? 형제하고 부자하고 부자지간의 나이 차이가 더 클 거 아니야?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왕위 계승을 인정받았다. 그건 아버지의 힘이 세다는 얘기야. 이게 더더욱 왕권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국무총리 국가의 재상에서 국상이라고 그래. 국가의 재상 제도를 자리 잡게 하였다. 정착이래. 시작하였다가 아니고 자리 잡게 하였다. 그러면서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빌려주겠다 해서 빌려준다는 뜻인데 이게 진대법이라는 유명한 빈민 구제 제도를 실시해. 여기 뒤에 사회사회 가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아서 봄춘자 농사질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추수 수확하면 이 원금만 갚아라. 이자 없이. 진짜 가난한 백성도 없는 거지. 이래야. 그래서 가을에 납부해라. 춘대 추납에 빈민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는 정책이야. 이게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이 한 사람이야. 이게 나중에 고려조선이 갖다 써. 이 제도를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2세기 후반 고국천왕이 한 사람은 가난한 백성을 위한 뭐 봄에 농사질 자금을 빌려줄 테니까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 뭐 원곡 빌려준 액수만 갚아라 해서 진대법 하는 것이지. 이렇게 백성까지 돌보는 정책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 동쪽 계울에서 태어났다 하는 전설을 갖고 있는 동천왕이라는 사람이야. 이 동천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저렇게 가난한 백성까지 돌봐서 나라가 안정됐으니까 국력이 커졌으니까 중국 쪽으로 영토를 좀 확장해야 되겠다 해서 서안평이라는 데를 공격해. 옆에 신라칸에 보시면 서안평하고 해놨어. 북한 땅에서 곧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나오는 도시가 이 서안평이라는 데야. 우리 민족은 서쪽으로, 중국 쪽이 서쪽이니까 서쪽을 편안하게 하겠다 해서 서안평 이렇게 불러. 오늘날에는 거기 지명이 어디냐? 단동이라는 데. 단동. 이 한반도 북한에서 곧바로 이 다리를 건너가면 나오는 중국 도시 이름이 단동이라는 데야. 단동이 우리식으로 부르면 서안평이라는 데야. 예. 중국 땅인 서안평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곧바로 반격을 받아요. 아직 힘이 딸리다는 얘기지. 예. 이때 그 반격을 한 중국이 어디냐? 조조로 유명한 위라는 나라야. 그러니까 3세기가 제갈량 조조가 있는 삼국시대야. 중국이. 그래서 위나라 장수 관구겸이라는 사람의 반격을 받아요. 아직 힘이 딸리는구나.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가 다시 동계 합숙훈련에 들어가.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가 깨끗한 거예요. 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편 한강역에서 50여 개의 부족을 통합하고 나타나는 이 백제라는 실질적 건국자 이름 구태, 즉 한자식 표현으로 고의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래서 고의왕은 한강 전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해서 한강장악 이래. 그리고 한강을 통한 중국이 선진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그래서 육자평 16관등제라는 관리 등급제를 실시해요. 육자평 6명의 중앙관청 책임자, 장관들. 그리고 관리 등급은 16개. 그래서 육자평 16관등 이래. 그리고 공무원이 입고 다니는 복장제도, 이걸 공복제 혹은 관복제 혹은 색깔 있는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색복제 이렇게 표현을 해. 국사교과서를 한 사람이 다 쓴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분야마다 나눠서 썼기 때문에 용어가 일관성이 좀 없어. 그래서 관복, 공복, 색복 다 똑같은 말이야. 공무원의 복장에서 공복제, 공복제를 마련해.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율령 반포는 아까 얘기했어. 그래서 3세기에는 고구려, 백제라는 두 나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립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랬던 것이 동계 합숙훈련을 마치고 나온 4세기 초반에 미천왕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 큰아버지 봉사왕의 폭군이야. 큰아버지가 이 폭군인데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이 똑똑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 동생에 관심을 보여. 그러니까 이 폭군인 봉사왕이 자기를 내쫓고 동생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염려해, 귀족들이.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시도하니까 동생이 가족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 과정에 동생은 죽고, 동생의 아들이 저 미천왕 을불이라는 애야.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금 장수를 한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천하다 해서 미천왕 이러는 거야. 이 미천왕 을불이라는 애가 큰아버지 봉사왕이 죽으니까 창졸이라는 똑똑한 대신이 이 을불이를 찾아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되는데, 그러면서 얘가 서안평을 재차 공격을 해요. 100년 만에. 그래서 결국은 점령을 해. 예. 그 여세를 몰아서 이 고조선이 멸망할 때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그랬잖아. 그 대표적인 지역이 낙랑군이라는데, 그 낙랑군을 축출을 해. 이 고대사에 낙랑이 2개가 있어. 한나라가 한반도에 간접 통치에서 설치한 낙랑군이라는 게 있어. 이 중국 한나라, 중국 관리가 와서 통치하는, 그리고 낙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 최리라는 사람이 세운 호동왕자로 유명한 그건 낙랑국이라는 국가고, 이건 낙랑군이야. 낙랑군하고 낙랑국은 틀려. 이건 낙랑군이라는 한나라가 설치한 지역이야. 그 낙랑군을 한반도로에서 내쫓아요. 이렇게 뛰어난 업적을 보이는 게 4세기 초반 미천왕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여세를 몰아서 그의 아들 고국원왕이라는 사람은 이 한반도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해요. 그래서 황해도 재령 땅을 공격해. 백제 갖고 있는. 그런데 곧바로 반격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고국원왕 2번째 보시면 백제 공격 황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잠자는 사자를 긋는 거야. 왜? 백제 역사 중에 가장 잘 나간 때가 이 근축왕 때야. 4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근축왕을 긋는 거야. 그래서 근축왕이 아들 기생성엄, 후일 근그수왕이라고 그러는데, 아들 기생성엄이를 시켜서 죄를 쳐라 이런다고. 그래서 371년에 평양성에 나와 있는 고국원왕을 공격을 해. 고국원왕이 결국은 전사, 죽어요. 이게 백제의 공격을 받고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라는 사람이 죽어. 고국의 백성들한테 원망을 받으면서 죽은 거지. 고구려 왕은 대체적으로 이름이 묻힌 장소야. 무덤 장소야. 무덤 장소. 고국원왕, 고국원이라는 데 묻혔다는 얘기야. 소수리망, 소수라는 숲에다 묻었다. 그 소수라는 숲이 현재 어딘지를 몰라요. 광개토대왕, 국광상 광개토대왕 이러거든요. 국광상이라는 데 묻혔다. 그 국광상이 현재 어딘지를 몰라. 예. 그 고국원왕이라는 사람이 결국 전사를 해요. 이러니까 이 고구려의 소수리망이라는 사람이 소수라는 숲에다 묻혔다는, 일단 내부적으로 결속을 강화하자. 그래서 나라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요.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보기엔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거기 보시면 중앙집권체제 확립, 불교, 태학, 율령 이렇게 돼 있잖아. 백성의 생각을 통일하기 위해서 불교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한반도 최초로 국립대학 태학을 설립해. 자, 이걸 외우셔야 돼. 한반도 최초의 국립대학 뭐라고? 고구려 소수리망 때 세워진 태학이라는 거야. 9년제인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법체제를 반포해. 율령이라는. 그래서 고구려라는 중앙집권 국가체제를 완성을 해요. 1세기 태조왕 때 성립해서 4세기 후반 소수리망 때 완성이 돼. 예. 소수리망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때 한강역에서 근축왕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업적을 만들면서 전성기를 구가해. 자, 옆에 근축왕을 보시면 첫째 마한병합 남해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지난 시간에 한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마한진한 변한 사만이 합치면 78개 부족국가다. 그 78개 중에 유일하게 왕이 있었던 나라는 천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 77개는 분장국가, 부족장만 있다. 이랬지. 그래서 그 천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가 77개 나라를 통제하였다. 그런데 10명의 대신을 도움을 받았다는 군장국가인 십제라는 나라가 똑똑한 대신들의 도움으로 급성장을 해. 그래서 십제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천안 지역을 쳐요. 천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 밀리는 거야. 전라도 익산으로 도망갔다. 그러면서 이 십제가 더 커져서 백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도망가. 전라남도 나주로. 그랬다가 결국 4세기 근추고왕 때 백제 땅으로 목지국이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마한병합 하는 게 목지국을 점령하고 이 뜻이야. 영토가 전라남도 나주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야. 이게 근추고왕이 첫째 업적이야. 목지국을 정복하고 마한병합. 그 마한병합에다 목지국 이래. 내가 일일이 쓰세요. 이런 시간 여유가 없어. 예. 그러면서 근추고왕 때는 세력을 확장해서 이 가야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일부 땅을 갖고 있던 게 가야야. 그래서 이 마한병합 이랬으니까 가야 땅 일부까지 차지를 했어. 그래서 그 근추고왕 가야에 대한 지배권 행사 이렇게 돼 있잖아. 거기다 밑줄 쳐. 가야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야. 근추고왕이. 이러면서 근추고왕은 왜 일본 쪽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일본 왕한테 선물을 보내. 이걸 가지가 7개 달려있는 칼에서 칠지도 이래. 칠지도 하사 이래. 거기다 역시 칠지도 하사에다 밑줄 치고 그 칠지도를 밖으로 빼. 밖으로 빼서 뭐라고 그러냐? 백제와 외와의 친선. 백제라는 나라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근거야. 친하니까 선물을 주지. 원수지간에 선물 주겠냐고. 독약 주지. 줘봐야. 그래서 한 장을 넘기면 거기 칠지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칼이 가지가 7개 달려있는 칼에서 칠지도야. 좌우에 3개씩, 제일 위에 하나, 칠지 이라는 거야. 그 좌우에 3개씩이라는 게 뭐냐? 주변에 6개 나라를 누르고 우뚝 솟았다 이 뜻이야. 이게. 그래서 이 칠지도는 거기 몸체에 앞뒤로 64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 거기는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 놓고 그 글자를 새기고 글자 새긴 부분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금을 부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릇 표면에 글씨나 그림을 새겨넣는 걸 상감기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감기법이라는 것에 이용을 한 거야. 나중에 고려에 가면 유명한 상감청자 이런 게 나오잖아. 상감청자라는 청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청자 표면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긴 기법을 이용했어. 그래서 상감기법을 이용한 청자다 해서 상감청자 이런다고. 그래서 그 상감기법이라는 게 고려 때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삼국시대 때도 있었어.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칠지도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칠지도. 그러면서 그 근추고왕 때 고흥이라는 학자를 통해서 석이라는 역사책을 쓰고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리고 부자상속제를 마련하고 그리고 근추고왕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이 저 고대 상업재력 형성하는 거야. 이건 국사 교과서가 좀 소극적으로 식민주의사가 일제시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좀 초국적으로 해석하는 건데 중국 기록을 보면 중국 애들은 뭐라고 해놨냐면 당시 중국 나라의 기록을 보면 백제라는 나라가 한반도 땅에도 백제국이 있었고 백제가 영역을 확장해서 중국 땅 일부를 점령해서 백제국을 또 세웠다.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건 동백제고 중국 땅에 있는 건 서백제다. 이게 중국의 표현이야. 당시. 중국 여러 나라의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걸 안 받아들여. 오히려. 한심한 거지. 일제시대에 워낙 한국은 멍청한 놈 이래갖고 이게 세뇌가 돼버린 거야. 애들이. 세뇌가 돼서 적극적 해석을 안 해요. 오히려 중국보다 해석을 소극적으로 해. 어느 정도 해석하냐. 고대 상업재력, 장사터, 지금으로 하면 무역대표부, 코트라라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 백제라는 나라가 중국의 일정 지역에서 시장을 설치해놨다. 이렇게 해석하고 마는 거야. 중국은 한국인이 와서 점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더 소극적으로 해. 여하튼 이게 근추고왕 때의 국사교과서 표현이요. 고대 상업지력 형성. 어디냐? 이 전 시간에 얘기한 랴오강 서쪽하는 어디? 요서. 그리고 중국에서 약간 한반도 땅으로 나온 산둥. 제가 한국사하고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중국사의 세 지명은 기억해야 됩니다. 요서, 요동, 산둥 이랬잖아. 그 중에 2개야. 요서와 산둥. 그리고 일본 규슈지방. 오늘날 오키나와라고 부르는데 이걸 기억해야 돼. 근추고왕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야. 고대 상업재력 형성. 어디라고? 요서, 산둥, 규슈. 그렇다고. 이게 근추고왕이야. 그 근추고왕의 대표적인 업적. 첫째, 마한병합. 목지급을 누르고. 첫째가 마한병합. 그리고 두 번째, 고구려 공격. 이 고구려 공격이라는 게 아까 고구려 고구관왕 죽이는 얘기야. 아들 시켜서. 그리고 세 번째, 그 바로 위에는 칠지도.
그리고 네 번째 고대 상업재력 형성. 이게 핵심이야. 이게. 이러면서 백제가 100년 만에 3세기 출발해서 4세기 잘 나가는 전성기를 구가해. 이래서 따급해진 소수림왕이 체질 개선을 해. 백성의 생각을 통일하는 불교 수용. 그리고 백성의 교육, 백성을 똑똑하게 하는 태학 설립. 그리고 나라 운영의 원칙을 전한 율령 반포. 이래. 그래서 1세기에 출발한 고구려라는 나라가 4세기 후반에 가서야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하게 이르러요. 백제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4세기 반 5세기에 훌륭한 광개토대왕 장수왕이라는 군주가 나타나면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신라는 옆에 4세기 후반 내무랑 하는 실질적 중앙집권체제의 성립자가 나타나. 그래서 그 내무랑에서 아셔야 할 것은 첫째 김씨왕이 세습이야. 다른 집안 필요 없고 우리 집안 왕을 해먹겠다. 그래서 김씨왕이 세습이래. 그래서 신라는 망할 때까지 대부분 김씨들이 왕을 해. 끝에 망할 때만 잠깐 2명의 박씨가 나타나는데 뭐 필요 없고 그 대체적으로 김씨왕이 세습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배자의 명칭을 우두머리 하는 뜻의 마리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 그 뭐 왕호변천은 이따 뒤에 써 있어. 여기 일단 그냥 지나가. 그리고 거기 외구격퇴하는 건데 내무랑에서 하셔야 할 사항은 3가지야. 첫째 김씨왕이 세습. 그만큼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지배자 왕의 명칭을 마리간이라 하였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외구격퇴 얘기인데 이 외구격퇴가 무슨 소리냐. 399년 12월에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신라 땅에. 그러니까 신라가 바짝 긴장을 해. 그래서 백제가 잘 나가는 전성기를 구가하니까 이 고구려한테 도와주세요 이랬어.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이 400년 1월에 다음 달에 5만 4천 명의 병력을 신라한테 파병을 해. 구원병 파병을 해요. 그래서 5만 명의 포병, 4천 명의 수군을 파병을 해. 그래서 신라 땅에 쳐들어온 가야와 외의 연합군을 격퇴시켜줘. 이래 놓고 고구려가 다시 돌아가면 가야와 외의 연합군이 신라 땅에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 고구려가 바보냐고. 그래서 이 병력을 몰아서 곧바로 돌아가지를 않고 가야의 본거지를 쳐요. 가야의 본거지를. 그 얘기는 이따 이을게. 여하튼 내무랑에서 아시아 사항은 3가지야. 첫째 김씨왕이 세습. 첫째. 두 번째 지배자의 명칭을 마리간으로. 그리고 세 번째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외구격퇴. 그렇다고. 자, 이래서 4세기 후반 한반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체제가 출발을 해. 그래서 5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강을 놓고 싸움을 시작해요. 그래서 5세기를 삼국항쟁 1기라고 해요. 그 5세기에다가 1기. 6세기는 2기일 테고 7세기는 3기 이런다고. 그래서 7세기에 삼국통일이 일어나죠. 자, 이러면서 4세기 반 5세기에 유명한 광개토대왕, 즉 영토를 확장하는 자, 이 광개토대왕이야. 담덕이라는 18살짜리. 이 광개토대왕은 먼저 연도를 부르는 호칭 연호를 채택을 해. 영락이라는. 연호란 이 얘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처를 잘하고 국군이 융성한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가 뭐 국군이 융성한다고 해. 하여튼 그러니까 내년 2022년을 서기 2022년 이러지 말고 내년을 용가리 1년이라고 하자. 이랬어. 내년을. 그럼 예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문재인이 요구한 대로 한 거 아니야? 그 왕권 강화야. 이게. 그래서 연호는 왕권 강화의 선기. 연도를 부르는 호칭이야. 올해는 2021년.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 중에 이 서기를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일본도 안 써. 이건 서양식 이 날짜 계산법이야. 예수가 태어난 지 2021년 되는 해. 이 얘기야. 우리가 완전히 크리스도 국가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미국식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게. 중국도 안 써요. 중국은 중화 이러고 일본은 일본 천황이 연호를 이 제정한 걸 따라서 연호를 사용해. 그러니까 한국만 사용하는 거야. 이게. 세계가 다 쓰는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도를 부르는 호칭, 연호를 썼다. 이러면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의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 연호는 동양에서 또 어떤 의미가 되냐? 하늘의 아들, 즉 황제라 불리우는 자만이 발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연호를 발표했다는 것은 광개토대왕이 뭐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야? 황제라고 주장한다는 얘기야.
예, 고구려에서는 황제를 클테자를 써서 대왕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연호사양의 의미야. 앞으로 연호가 나오면 뭐 스스로 황제라고 주장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그리고 왕권이 막강해졌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래 연호를 5개를 알아야 돼. 연호를 5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중 한반도 최초 연호인 백성들을 길게 즐겁게 하겠다 해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발표했어. 자, 이 한반도 최초 연호야. 광개토대왕의 영락. 필희기역 할상이야. 그래놓고 이 광개토대왕은 병력을 몰아서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 한강 유역 확보라고 했지 한강을 전체 차지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다는 얘기야? 조치원까지 왔다는 얘기야. 한강 다 차지는 못했고. 그런 뜻이야. 그건 그렇고 아까 얘기한 가야와 웨이 격퇴 이건 뭐 신라를 도와서 이 소리야. 그러면서 5세기 초반에 중국의 이 단군 조선 때 했던 연을 이어받겠다는 후연이라는 나라가 있어. 후연이라는 나라를 격퇴하고 요동 땅을 확보했다. 자, 요소요동 산둥이 나면 중요하다 이랬지. 그 중에 하나인 요동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게 광개토대왕 협적이야. 자, 광개토대왕 협적을 정리할게. 첫째, 뭐 연호사용인 영락, 필리아레열상이. 그리고 두 번째, 뭐 신라에 쳐들어온 가야와 외연합군 격퇴 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이 요동확보. 요 세 가지. 이런 업적을 이어받아서 그의 아들 장수왕. 장수왕은 장수했다고 장수왕이야. 이 묻힌 장수가 아니라 장수했다고. 세계 기네스북 선상에 가장 오래 임금을 한 사람이 기네스북 협회가 영국에 있어. 그 서양놈 시각인데 72년을 한 프랑스의 루이 14세야. 베르사유 궁전으로 유명하고 뭐 하일루도 유명하고 그런 인물인데 여하튼 걔가 77년을 집권하는데 장수왕은 79년이야. 한중일 3국이 이걸 인정을 해요. 한중일 3국이 전부 다 이 일본의 기록, 중국의 기록, 한국이 이렇게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장수왕이 79년이라면 왕만 80년을 한 거야. 90대까지 살으니까 이렇게 살기도 당시 힘들어. 요즘도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건데 90까지 살기가 이 장수왕이라는 사람이야. 이게 엄청난 군주야. 장수왕이라는 사람은 491년까지, 413년부터 491년까지 왕을 해. 이게 어느 정도냐? 그 아들이 61세 회갑잔치가 지났는데 아직 왕세자예요. 그러니까 당시 4세기 말 5세기 초에 평균 수명이 38세에서 40세이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60세가 넘어서 살아있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아직 61세 회갑잔치가 지났는데 왕세자야. 그러니까 왕세자만 42년째 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61세 되전에 5월에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장수왕이 11월에 임금을 하고. 그래서 이 90대 노인네가 아들아 오래 기다렸대 왕시켜줄게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먼저 죽었대. 아이고 쪼다 같은 자식. 그래서 장수왕의 아들이 쪼다야. 조다라는 애야. 일찍 죽었다. 일찍 죽은 건 아니야. 왕을 못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장수왕이 손자를 왕을 시켜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손자가 문자왕이라는 왕이야. 손자가. 그래서 아들을 건너뛰고 왕위가 손자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정도로 5세기 한반도는 거의 장수왕이 쥐군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럴 정도 엄청난 대군주예요. 장수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은 만주 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자 했으니까 나는 한반도 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게 장수왕의 생각이야. 예. 그래 당시 삼국은 한반도는 같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이게 그냥 인근 땅에 있는 다른 나라 정도였었어. 이게. 자, 그 장수왕 조항이야. 장수왕은 첫째, 북중국의 북이라는 나라, 중국 북쪽에 있는, 그리고 남중국에 있는 송이라는 나라, 심지어 만주에 있는 유연이라는 유목민족, 오랑캐, 이들하고 다 친구 관계를 맺어. 다방면에 걸치는 친구를 새겨. 이걸 줄여서 다면애교라고 그래. 다방면에 걸친 친구. 이 얘기야. 여러 놈을 친구로 사귀어놓고 이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수도를 만주에서 한반도로 이동을 시켜요. 이게 유명한 평양천도라는 수도천도야. 자, 그 평양천도에도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 사실. 시험 내면 이게 주로 답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자, 만주에서 한반도로 고구려의 수도가 이동을 했어. 그럼 한반도에는 백제 신라라는 나라는 바보가 아니니까, 아, 저 자식이 수도를 옮기면 결국 우리를 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어떤 일을 불러일으키느냐? 옆에 백제칸을 가봐.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천도했어. 그럼 백제칸의 그 427년 뒤의 역사를 찾아봐. 뭔 일이 벌어지나?
거기 백제칸 5세기 비유왕하는 데 보시면 뭐가 있어? 433년 뭐 나제동맹 이런 게 있지. 곧바로 나제동맹이란 신라와 백제와의 연합 얘기야. 신라와 백제가 손잡았다요. 왜?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얘기야. 그래서 거기 평양천도, 장수왕의 평양천도에서 백제 비유왕 나제동맹으로 화살표, 눈을 확 띄게 화살표를 해. 어차피 뭐 길이길이 보존할 채가 아니니까 눈을 확 들어 표신하게 진하게 화살표를 해. 이렇게. 그래서 저 평양천도가 한반도에 어떤 일을 가져오냐? 신라와 백제와의 연합을 가져와. 신라와 백제와의 연합을. 그래서 427년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433년 신라와 백제와의 연합,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이래.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리면서 약효과가 떨어지니까 493년, 60년 뒤에 제2차 나제동맹, 나제동맹을 다시 한번 맺어. 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혼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이걸 결혼동맹이라고 그래. 이래. 이러고 난 60여 년이 흘러서 553년. 그러니까 나제동맹을 체결하고 난 120년 뒤에 553년에 나제동맹이 깨져요. 그러니까 나제동맹이 120년을 가요. 120년을. 이 출발선이 장수왕의 평양천도예요. 예. 그래서 이 평양천도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워낙 백제가 그래도 잘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건축왕이 잘 만들어 놓은 제도 때문에 잘 나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천도를 했는데 결국 고구려의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는 건 475년, 50년 정도 뒷얘기야. 그만큼 백제가 잘 버텼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았으면 곧바로 무너졌을 텐데. 그래서 거기 장수왕 427년 평양천도 뒤에 475년 한강 이 전 지역을 확보를 해. 그럼 장수왕이 한강 이남 확보 그렇게 됐잖아. 한강을 차지했다. 그럼 한강만 차지하고 말았느냐? 그건 아닐 거라고. 이 한강 밑에가 무슨 철조망지대가 있고 지대밭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 한반도 땅이 얼마나 크다고 한강만 가졌겠느냐고. 기왕이면 한반도 전체를 다 갖고 싶겠지. 그랬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계는 고구려의 장수왕 세력이 어디까지 차지했다고 보느냐. 대전시 월평동, 대전 지역까지, 대전 유성 지역까지 차지했다고 봐요. 대전 유성 지역이지. 대전에 가면 그 둔산동 지역에 정부종합청사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선사시대 유적지가 그 전에 내가 거기 있게 살았었거든. 이렇게 흙이 파져갖고 이렇게 언덕 져져 있었어. 그래서 여기를 땅을 파갖고 공사를 하다가 고구려 토기 파편이 나왔어요. 고구려 토기 파편이 나왔는데 고구려 토기 파편이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 400개 이상이 깨진 토기가 나왔어. 그러면 한두 개가 나왔으면 고구려에서 어떤 놈이 던졌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아니면 어떤 간첩이 지나가다 흘렸겠지. 그러기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400개 이상이 땅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고구려 세력이 한동안 여기 왔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힘이 강해야 가능한 얘기야. 힘이 약할 때는 못 온단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 세력이 장수왕 때 뭐 대전시 둔산동 지역까지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오늘날 역사학계가 해석해. 그럼 대전시 둔산동 지역 밑에는 못 갔느냐? 못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어디까지 갔느냐? 포항 지역까지 갔어요. 포항 지역까지. 장수왕 세력이. 그래서 포항에 선발대 부대가 포항을 차지했었는데 거기 사령관인 장군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장수왕 때 장군이 무덤이 현재 포항에 가면 있어요. 그게 이 얘기를 내가 왜 꺼내느냐? 내가 시간이 딸려갖고 이런 얘기를 항상 못해요. 무슨 소리냐? 한강을 차지했다. 그럼 한강은 상징적인 것이지 꼭 한강만 차지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앞뒤를 생각을 해야 돼. 이거를 371년 그러면 371년 1월 1일부터 371년 12월 30일까지 365일일 거 아니야. 이거하고 1910년 그럼 1910년 1월 1일부터 1910년 12월 30일까지 365일일 거 아니야. 똑같이 둘 다 1년이요. 그렇지? 그런데 이 371년 1년은 나도 뭔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연도고 1910년에는 한반도가 일본놈한테 망한 연도야.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1년일지라도 이건 의미가 있는 1년이라고. 이건 그러니까 이 글자가 그냥 평면으로 써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입체적인 거란 말이야. 의미가 있는 단어가 있고 의미가 전혀 없는 단어가 있어요. 보면. 근데 내가 그걸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런 걸 여러분한테 이해시키려고
조금씩 몇 군데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강을 차지했다. 이건 상징적이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보라고. 꼭 한강만 가지려고 한 건 아니다지. 왜? 한반도 땅이 얼마나 컸기에. 그렇잖아. 그 조그만 땅인데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상징적으로 가장 중요 지역인 한강을 차지했다. 이렇다는 얘기야. 왜? 이게 사료를 보여주고 시험을 내기 때문에 고구려를 시험을 내는데 포항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그 군사령관이 포항을 점령했다고 해서 거기 비석이 남아있다고. 그럼 그 포항에 있는 비석을 보여주고 고구려를 시험 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은 아, 고구려 한강 차지 포항 이건 고구려가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야 돼. 나중에 조선 주기에 대동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동법이 1년당 12두를 세금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꼭 12두를 받은 건 아니야. 처음에는 16두를 받았어. 그러다가 지나다 보니까 이게 12두로 자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16두를 갖고 시험을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지 꼭 그러니까 자꾸 암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꾸 이 암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한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앞뒤 상황을 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우선이지 암기하는 게 우선이 아니야. 지난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어. 자, 그 장수왕이라는 사람이야. 이 장수왕이라는 사람, 이 첫째 알아야 할 것이 그 평양천도야. 낮의 동맹을 가져온 장수왕.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475년 한강을 차지하고 그걸 기념으로 하는 비석을 한반도 땅에서 세웠어. 그 비석이 유명한 충주고구려비요. 480년에. 두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이 충주고구려비예요. 충주고구려. 이 유명한 광개토대왕릉비 하는 건 만주, 현재 중국 땅에 있는 거고 충주고구려비 하는 건 한반도 땅에 있어요. 한반도 땅의 유일한 고구려의 비석이 충주고구려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알아야 할 사항이 거기 장수왕 옆에 밑줄 쳐져 있는 거. 흥안령 일대 장악하고 밑줄 쳐놓은 거 있지. 이게 2008년 국사교과서가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야. 그래서 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흥안령이 어딘지는 알 필요 없어. 몽골 지역인데 거기는 어딘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흥안령 일대 장악이란 뭐라고? 장수왕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장수왕. 그러니까 몽골 지역 일부까지 고구려 영토가 넓어졌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장수왕이야. 자 정리. 첫째 장수왕 흥안령 일대 장악. 두 번째 평양천도. 평양천도는 낮의 동맹을 낳았다. 그리고 세 번째 한강장악. 한강장악은 뭘 가져왔다고? 충주고구려비. 이렇게 세 가지 장수왕의 업적이야. 그래서 그 5세기는 거의 장수왕이 쥐근드는 나라야. 이러니까 고구려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신라 백제가 바짝 긴장을 해요. 그래서 옆에 이 써있기는 여러 개가 잔뜩 내가 써놨는데 큰 의미가 없어. 이게 어느 정도냐? 백제를 가봐. 계로왕. 못된 왕인데 이 계로왕이라는 사람은 고구려가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기 계로왕 두 번째 보시면 북위라는 나라한테 이 군사 파견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이걸 계로왕 북사라고 그래. 임금이 보낸 편지.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가 이 효문제라고 북의 뛰어난 황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랬는데 도와주려고 준비하는데 한성 백제, 서울 백제가 망했대. 백제가 망했대요. 병력을 모으고 어쩌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백제가 서울에서 결국 어디로 도망가? 475년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이런 불상사가 벌어져. 그때 이 한성 백제가 망할 때 왕이 계로왕이라는 왕이야. 그 어부의 부인 도미 부인이라고 어부의 부인이 예쁘니까 그 여자를 꼬시려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눈을 빼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다. 이거 아주 못된 놈이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야. 이게 도미 부인 얘기라고. 계로왕이라는 못된 군주인데 자, 그 계로왕이라는 사람 결국 계로왕은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계로하다가 죽어. 계로왕이 죽으니까 삼국사에 입각하면 그의 아들 문주왕이 공주로 도망을 가지. 옛날 이름 웅진으로. 그래서 웅진천도 이러는 거예요. 백제 역사가 한 800년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600년이 한성 백제, 서울 백제야. 공주 백제가 한 60년. 그리고 부여, 사비 백제가 한 150년.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800년 역사인데. 그래서 그 한성 백제의 대표적인 군주가 근축왕. 이래. 자, 그 계로왕을 이 전사니까 아들 문주왕이 공주로 튀어.
그래서 왕실이 도망을 왔으니까 그때부터 토착 세력들이 왕알기를 우습게 하러 그래서 백제의 대표적인 8집안들이 등장해. 이걸 일컬어 팔대성 귀족이라고 불러요. 8집안의 귀족들. 그래서 팔대성 귀족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요? 백제 이러는 거야. 팔대성이 뭔지는 알 필요 없고 8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팔대성 귀족 이러면 아 백제 얘기하는구나. 사료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백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문주왕 때의 얘기야. 그러니까 별로 의미는 없어. 단 팔대성 귀족 백제 이 정도는 확실히 알아야 돼. 도망간 이 백제 얘기고 그리고 신라도 눌지왕 자비왕 그냥 그런 게 비다고 넘어가. 단 저 소지왕 5세기 후반에 소지왕은 좀 알아야 돼. 요즘 각광을 받아. 소지왕이 경주에 가보시면 경주에 신라 수도였으니까 무덤이 많지. 무덤이 많은데 제일 큰 무덤이 있어요. 똑같은 무덤이 2개가 있는 거죠. 그 제일 큰 무덤이 경주의 빵으로 유명한 황남동이라는 데 가보시면 뭐 황남동 국빵인가 뭐 유명하잖아. 거기 뭐 가로수길도 유명하고 요즘 뭐 핫플레이스라며 거기가 이렇게 대형 큰 무덤이 있어. 이게 경주에 한 350개 정도 무덤이 있는데 제일 큰 무덤이 이게 제일 큰 무덤. 이게 누구 거냐? 소지왕 무덤. 현재 추정이 앞에 게 소지왕의 무덤이고 뒤에 있는 무덤이 이걸 남문 북분 이러는데 이게 소지왕의 부인 무덤으로 추정을 해. 그러니까 소지왕 무덤에서도 금관이 나왔고 그 부인 무덤으로 추정돼서도 금관이 나왔죠. 2군데 다 금관이 나왔는데 이 뒤에 좀 더 큰데 이게 여기에 유리병이 나왔고 그리고 금동 가해가 나왔고 그리고 옥으로 된 구슬이 나왔고 이랬다고. 동남아시아 쪽에서 만들었을 거로 추정되는 구슬까지 나왔고 이랬어. 이게 5세기 후반 소지왕인데 자, 그 소지왕에 관한 얘기야. 소지왕은 신라가 사로육촌 6개 부족이 연합해서 출발했어. 그걸 행정적 육부로 바꿨어. 아까 고구려에 이런 현상이 있었지. 전통조고부가 행정조고부로 누구? 이세기 고국천왕 이랬어. 근데 신라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신라에도. 그래서 신라의 소지왕이라는 사람 때 뭐 행정적 육부로 이걸 기억해야 돼. 행정적 육부로. 그게 소지왕의 첫째 업적이야. 그리고 우역설치. 우역이라는 게 뭐냐? 우편. 소가 아니고 우편. 그러니까 통신, 역은 뭐요? 기차역 하는 역이요. 예? 기차역 하는 역. 교통. 그러니까 교통 통신시설 설치 이 뜻이야. 지금 말로 하면 그러니까 도로 정비를 하고 연락 체계를 만들고 이랬다는 얘기야. 이러면 빨리 뭐 신속하게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라가 발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무조건 도로 정비야. 도로 정비가 안 되면 나라가 발전 안 해요. 현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 경부 고속국도라는 거야. 그리고 로마 아피아가도, 원나라 역참제, 그리고 유명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오리엔트를 통일하는 게 이 다리우스 1세라는 사람 때인데 이게 뭐냐? 로얄로드, 왕의 길.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 그 왕도가 없다는 게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름길 얘기야. 그래야 반란이라면 빨리 가서 진압하고 물건이 상하기 전에 빨리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나라가 반란하면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도로 정비예요. 항상 그래. 이게 그래서 이 신라도 발전의 길목을 만든 첫째 인물이 소지왕이라는 사람이야. 그게 우역설치. 그래서 그 우역설치가 이래서 중요해. 보기는 별거 아닐 것 같아도. 그러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장면이 수도인 경주에 시장이 설치되는 거야. 그걸 한자로 시사라고 그래. 시장이 설치되었다. 이게 우역의 영향이야. 그래서 자, 그 소지왕의 업적이야. 소지왕의 업적. 첫째, 행정적 육부. 두 번째, 우역 설치. 세 번째, 시장, 시사 설치. 시장 설치 이렇게 이해하면 돼. 시장 설치. 결혼동맹은 뭐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저 소지왕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 경주시 황남동에 엄청나게 큰 무덤이 있다. 이걸 황남 큰 무덤에서 대총이래. 대총. 황남대총 하는 거야. 그 소지왕 옆에다 그렇게 써. 현재 역사학계가 이렇게 추정을 해. 고대 왕 중에 정확하게 왕의 무덤 중에 저건 누구 무덤이다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추정이야. 전부 다. 장군총. 이름이 장군총이지 어떤 놈이 묻혔는지 몰라. 그게 누구 무덤인지도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어. 누구냐? 무령왕, 백제. 거기는 왜? 무령왕 거 써있는 돌멩이가 나왔으니까 그거 확실히 알 수 있어. 그 사람 하나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
그냥 두드려 맞추는 거야. 선덕여왕 무덤 아니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야.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그 무령왕 하나밖에 없고, 이 황남대충 이것도 소지왕의 무덤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게 이 5세기까지 역사야. 이게 한 장을 넘기면 24쪽 거기 정리 중요사항이죠. 자, 거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칠지도, 이거 뭐라고? 백제와 외화의 친선, 이 얘기야. 이 교류사라고 그러는데 주변과 거래하는 얘기가 중요해. 우리나라가 왕따를 당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놀았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교류사는 항상 중요한 거야. 그리고 옆에는 거기 청동으로 된 밥그릇같이 생긴 건데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호라고 그래. 호. 412년에 5월달에 광개토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개토장이 죽으니까 신라 정부에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해. 왜? 신라가 망할 걸 내무랑 때 고구려가 도와줬잖아. 그래서 이 조문사절단을 파견해. 그래놓고 3년 탈상, 3년이 지났어. 탈상을 해. 3년 탈상을 하면서 다시 제사를 모시니까 또 신라 사신이 왔어. 그래서 아들 장성한테 뭐라고 그랬냐? 너희 아버지 광개토장 덕분에 우리가 신라가 망할 걸 살았다. 그래서 우리 신라 정부에서 광개토장 돌아가신 날 제사를 모시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아들 장성은 자기 아버지 제사는 자기가 알아서 지내. 그런데 고맙잖아. 신라가 또 제사를 지내준다니까.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청동으로 되어 있는 제사용 그릇을 보냈어요. 이거를 호라고 그래. 이거를 호래. 그래서 거길 보시면 호라는 국그릇이야. 그게 제사용 국그릇인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바닥면, 밑바닥면인데 거기에 광개토대왕 거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북강성 평안호대왕 호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이게 호라는 바닥에 명칭이 써 있는 그릇이다 해서 이걸 호명그릇 이렇게 불러. 청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럼 고구려 왕에 대한 제사용 그릇이 일제 때, 일제가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경주시를 넓히려고 땅을 팠는데 이게 나온 거야. 그게 고구려 왕에 대한 제사용 그릇이 신라 땅에서 나왔어. 그럼 이는 고구려와 신라가 어떻다는 얘기야? 친했다는 얘기지.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 관계를 입증해. 그리고 이게 중요해. 고구려와 신라와의 친선, 이런 의미가 있어. 그 칠지도 호명그릇 필히 기억해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신라의 왕호변천, 이거는 그냥 앞글자 따서 외워. 거차의 마왕 이렇게. 거서간, 차차홍, 이사간, 마리간, 왕 여기까지만. 거차의 마왕 이러면 돼. 어차피 시험을 내면 마리간이야. 차차홍은 이 거서간은 현재 완전한 해석이 안 되고, 차차홍은 자홍이라서 무당이라는 뜻이야. 무당. 이사금은 리금이라고 해서 치아가 많은 자, 그러니까 연장자 이런 뜻이야. 나이 많은 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별 의미가 없고, 마리간은 알아야 돼. 마리간. 아까 마리간이라는 왕, 지배자를 부르는 명칭을 쓰는 인물이 4세기반 내무랑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무랑에서 5세기반 100년간 소지왕까지 내물마리간, 소지마리간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 마리간이란 우두머리라는 뜻이야. 우두머리라는 뜻. 그랬던 것을 6세기 초반에 하늘, 땅, 그리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이걸 하나로 연결하는 자. 이게 뭐예요? 왕이야. 이게 하늘. 동양 사람들은 하늘은 동그랗다고 생각해. 천원,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지다고 생각해. 지방, 땅지자. 땅은 네모지다.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게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세계에 내려올 때 하늘에서 갖고 내려왔다는 게 요거야. 이걸 천부인이라고 그래. 삼성 휴대폰 이게 문자판을 뭐라고 그래? 천지인이 이러잖아요. 이게 천지인이야, 천지인. 이게 동양의 삼의 원리, 우주의 원리야. 이게 세일러문에 보시면 세일러 공주가 지팡이 들고 있는데 지팡이 위에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게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이게 천지인의 원리, 즉 하늘의 원리라고 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형상화한 게 이 왕이라는 글자야. 하늘, 땅, 사람을 하나로 연결. 이게 왕이야, 한자에서. 그래서 6세기 초반에 지증왕이라는 사람이 한자식 표현인 지배자의 명칭을 왕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해. 그래서 100년간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까지 마리간 하는 용어를 썼어. 이걸 기억해야 돼. 마리간 누구라고? 4세기 후반 내무랑에서 5세기 후반 소지왕까지. 그 뒤는 별 필요 없어. 그 뒤는. 자, 그리고 마지막 상대. 상대는 한강을 놓고 대립 이랬지. 자, 일단
한강이 삼국이 관심을 보였다는 근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그 비석을 해놨어. 첫째, 광개토대왕릉비. 두 번째, 역시 고구려 비석인 충주고구려비. 하고, 그 첫 번째는 게 광개토대왕릉비. 두 번째는 게 충주고구려비요. 그랬던 것이 6세기에 이 한강이 신라한테 넘어가. 단양적성비. 단양의 옛날 이름이 적성이야. 단양의 옛날 이름이. 그래서 단양적성비. 이러는 거야. 그 세 번째 있는 비석이 단양적성비야. 아까 제가 일본 애들이 와서 신라에 일본한테 불리하다고 이 판단되는 기록은 다 없앴습니다. 이랬지. 이게 땅에 깨가지고 땅에다 파묻은 거야. 이 파묻은 걸 우연찮게 찾은 거야. 그런데 일부만 찾았어. 원래 비석이 이렇게 조그만 게 아니야. 비석이 길고 큰 건데 나머지는 못 찾고 일부 조각만 찾았어. 그 조각을 찾아서 연결해서 붙여놓은 거야. 일부가. 세 번째는 게 원래 비석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야. 여하튼 이게 단양적성비라는 거야. 그리고 북한산에 있는 북한산비.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갖고 있어. 가진 마지막 비석. 이게 다 한강과 관련된 비석이야. 이게 전부 다. 그 비석의 의의는 해놨고. 그래서 한반도가 한강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네 비석이야. 그리고 요 대립이야. 이게 마지막인데. 수학의 공식이 있듯 역사, 인간 사는 세상에도 공식이 있어요. 첫째. 강화라는 표현대에는 항상 뭐가 숨어 있어? 약화가 숨어 있어. 뭐가 강화되었다 그러면 뭔가 약화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증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어? 감소라는 표현이 숨어 있어. 그게 이 세상의 물질은 딱 정해져 있다고 봐. 이렇게 100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70개 가졌다 그러면 쟤는 얼마 가져야 되는 거야? 30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돼. 역지사지라고 그래. 이걸 역사 문제에서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뒤집기야, 뒤집기. 이게 증가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면 뭔가는 감소되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 말기라면 왕권이 어떻다야? 말기니까 약하다지. 왕권이 약하다는 말을 거꾸로 뒤집어 엎으면 누군가는 강할 거 아니냐 이러잖아. 그 누군가가 누구냐? 귀족이다 이랬잖아. 이게 계속 뒤집기야. 그러니까 역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뒤집기야. 이게 뒤집기. 뒤집기를 잘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강화라는 표현에는 항상 약화가 숨어 있고 증가라는 표현에는 항상 감소가 숨어 있고 발달이라는 뒤에는 항상 쇠퇴가 숨어 있는 거야. 항상 뒤집기야. 이게 이걸 첫째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러면 하여튼 국사에서 나오는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러면 경제하고 관련이 있으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임금님 주머니에 이렇게 돈 넣기 이게 답이야. 이걸 유식한 말로 재정 확보라고 해. 그런데 경제를 포함한 나는 용어가 없어서 편의상 정치라고 그러는데 불교 수용, 수도 천도, 아까 연호 사용 다 목적이 뭐냐? 왕권 강화야. 볼 거 없이. 모르면 왕권 강화 찾으면 답이야. 이 재정 확보 왕권 강화 같이 안 나와.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예? 그래서 질문에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러면 재정 확보 아니면 왕권 강화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게. 그리고 세 번째. 세 국가 중 한 국가가 막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는 어떻게? 연합하지. 살아야 되니까. 그치? 삼국시대가 요구하는 거 이거 이해하느냐야. 이거 이해하라는 얘기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도 세 명이 친구 되기 힘들어. 왜? 세 명이 친구 하려면 둘 하나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친구 하려면 어떻게 되냐? 짝수로 놀아야 돼. 그래 둘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왜? 인간이 이렇거든. 인간이 만든 게 역사니까.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자고. 4세기. 어느 나라가 강하냐? 백제가 강하지. 강하다는 증거가 뭐냐? 한강을 가졌거든. 3세기 이래로. 그럼 백제가 잘 나간다는 것은 백제를 제외하고 누가 뭉쳐야 돼? 백제 빼고 뭉쳐야 돼.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나머지 둘이 뭉친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요? 고구려와 신라가 뭉쳤다. 근데 역사는 그 시절을 안 살았기 때문에 증거를 대야 돼. 그 증거가 뭐냐? 아까 했지. 고구려하고 신라가 뭉쳤다잖아. 증거가 뭐야? 399년 12월에 신라의 가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고구려가 도와줬다더라 하는 내용이 광개토대왕릉 비문에 써 있어. 그래서 첫째 광개토대왕릉 비. 두 번째 광개토대왕에 대한 제사용 국그릇이 신라 땅에서 발견됐다. 그게 뭐라고? 호명그릇.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내면 여길 텐데. 그리고 5세기. 한강이 포인트니까 5세기는 한강이 누구 손으로 넘어가느냐? 누구 손으로 넘어가? 장수왕. 고구려로 넘어가지. 그러면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간다는 얘기야. 고구려가 잘 나가면 누구하고 누가 뭉쳐야 돼? 고구려 빼고 뭉쳐야지. 어디요? 신라와 백제가 뭉쳐야 돼. 그러니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입증해봐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 433년. 뭐? 나주동맹. 신라와 백제와의 연합. 이게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다음 6세기. 6세기는 한강이 누구 손에 넘어가느냐? 진흥왕, 신라 손에 넘어가. 그러니까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한다는 것은 신라 빼고 또 뭉쳐야지. 어디? 고구려와 백제가 뭉쳐야 돼. 그래서 여제동맹 이러는데 여제동맹이란 말은 없고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십자가처럼 뭉쳤다 해서 십자형 외교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신라가 전성기를 구가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고구려하고 남쪽에 있는 백제하고가 연합을 해. 왜? 신라가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한다고. 백제는 전통적으로 외하고 친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는 중국으로 가는 서쪽, 중국으로 건너가서 수나라 하고 연합했는데 수나라가 곧바로 망해버리네. 그 연이어서 나오는 수나라 외가 친척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야. 당나라. 그래서 신라는 뭐 동서로 한 팀. 그리고 나머지 국가는 남북으로 한 팀. 그래서 마침 십자가 같은 외교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걸 십자형 외교. 나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래할 것은 뭐예요?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막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는 뭉친다 이거야. 그럼 막강했다는 근거가 뭐냐? 한강 장악. 한강을 차지하면 막강했다는 거에 근거야. 그런데 이걸 갖고 시험을 내면 어차피 내봐야 얘야. 낼 만한 게 이거예요. 자, 이게 5세기까지 역사예요. 5세기까지. 삼국시대에서 가장 시험 문제 출제율이 높은 데가 여기야. 이 5세기까지. 여기까지 역사가 가장 출제율이 높아. 잠깐 쉬었다가 6세기, 7세기. 6, 7세기